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열애선원에서 불자님들과 불교대학과 또 수행을 같이 하고 있는 효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헬로TV 불자 여러분들께서 제게 아주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유튜브 댓글창으로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중학생 자녀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중학생 불자와 소통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중학생 돼본 지가 아주 오래 전이었기 때문에 옛 기억을 되살려서 간다 하더라도 지금의 중학생들과 과연 소통할 수 있을까? 제 자신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자제분들을 키우면서 아마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큰 질문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소통이라는 말이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한 인간과 또 다른 인간이 과연 완벽한 소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을 다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드린다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100%는 아니겠지요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100%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쩌면 소통은 내 자신부터 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는 이런 모습을 나로 봐줬으면 좋겠어. 마치 하나의 창문을 만들어 놓고 그 창문이 이런 모습으로 비춰주면 좋겠다 해서 새까만 나라는 온으로 또 나라는 모양으로 다 모습으로 깜깜하게 차단한 방에서 창문을 하나 내어서 이 창문으로 나를 봐주세요 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창이 소통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활짝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소통의 첫 번째 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더군다나 중학생이라는 시기, 그 중학생이라는 시기는 이제 어린 아이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그런 나이인 것 같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나는 앞으로 뭐가 되어야 하지? 모든 게 자기 자신한테는 질문인데 세상은 빨리 변해가고 자기 자신도 뭔가 남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빨리 만들다 보니까 그 창문이라는 것이 정말 어설플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닫았는데 제대로 닫히지도 않고 문을 열었는데 열리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열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닫았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오해를 하고 막 억지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학생이라는 친구는 모든 것이 너무 황당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또 나라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중학생의 소통의 창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반해서 우리 어른들의 소통의 창은 오랜 시간 동안 경험에 의해서 굳건하게 만들어져서 내가 열 수 있을 때 능히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을 때 능히 닫을 수 있고 그러한 법칙이 정해져 있어서 누구든지 내가 언제 문을 열고 언제 문을 닫는다라는 것을 잘 알아서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능숙히 할 수 있는 창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한 이해관계 속에서 저는 잘 아시다시피 직업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태생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자식을 낳아보지 않은 입장에서
중학생 부모를 둔 부모님이 자제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소통이라는 것은 그 작은 창문을 통해서 본다는 것. 그래서 그것은 아주 작은 빗줄기라는 것. 그것이 소통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법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법칙이 있을 겁니다. 나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노크를 꼭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방은 이렇게 갖춰져 있으니까 이런 통로를 거쳐서 들어와 주세요 라고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그런 거를 바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통의 원칙은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원칙이 가장 안 지켜지는 곳이 가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정은 자유의 공간이죠. 옷을 편하게 입고 엄마, 아빠 하면서 또 엄마도 야, 너 하면서 그러면 돼. 이렇게 여과 없이 우리는 한 가족이다. 너와 나는 일심동체다라는 마음속에서 원칙이라는 것도 많이 희미하고 어떤 가장 끈끈한 정으로서 있는 공간이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가정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또 모든 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편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너무 편하고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그런 원칙을 세워도 그런 원칙이 쉽게 무너지는 곳이 가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가서는 아주 바르게 말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은 친구가 집에 오면 태도가 달라지는 것도 그런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절에도 불자님들이 절에 오면 스님들한테는 깍듯하게 대하는데 집에 가면 좀 다르게 대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비구들 사이에서 많은 원칙을 정하셨죠. 그것이 3명 이상 모여 사는 곳에 꼭 필요한 기준과 같은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율이라고 하셨는데요. 꼭 가정에 율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3명이 이상 모인 곳은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 공동의 공간이라는 것. 그거를 마음속에 새겨주시면 좋겠어요. 나의 집이 아니다. 나의 가정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빠로서 내가 땀 흘려서 이 아파트 나의 공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아내와 자제분들이 나와 함께 생활하는 공동의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러한 원칙을 정하셨거든요. 부처님 당시 때는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바라문들이나 귀족 계급들이 많았습니다. 인도 당시에서 아주 높은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과 아주 천한 인도 당시의 천한 계급들의 출가 비구들이 한 곳에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어울려 살았던 곳이 부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그 승가의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주 세세한 원칙을 정하셨죠. 그 중에서는 부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서 신분과 계급을 떠나서 항상 서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비구와 비구들 간에는 서로를 존대하고 그리고 수행자로서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으로서 대해야 한다는 그러한 암묵적인 성문율, 그러한 간섭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구들과 비구들 사이에서는 절대 자기 신분이 높다고 해서 상대방을 함부로 그렇게 이름을 부르간지 또는 하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통의 첫 번째 원칙을 만약 여러분들이 따를 수 있다면 자제분들과 부모 사이에서도 높임말을 써주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밥 드세요 아드님, 밥 누우세요 아드님
받으세요 아드님 이러면 이거는 뭐 약간 뭡니까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 그냥 아들로서 하대라기보다는 아들 고마워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을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때는 정확하게 서로 높임말을 해줌으로써 내가 부모로서 자식인 너지만 너는 자식이지만 내가 너를 우리 가정의 공동체로서 동등한 인격체로서 이렇게 대한다는 것을 알려주면 그 아이도 나는 이제 중학생이고 나를 책임져야 할 부모 밑에 있는 나는 보호받아야 될 존재로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어줘야 돼 라는 의식에서 벗어나서 같은 이 가정을 같이 꾸려가는 공동체로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님이 여러분 자제들에게 꾸중을 할 때 그때는 높임말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너는 맨날 왜 그런 식으로 해?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면 듣는 이제 그죠 무서운 중이 무서운 중이는 그것을 나를 윽박지르고 나를 몰아세운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냥 나의 모든 자존심, 나의 모든 자존감을 무너뜨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의 창을 내가 열고 싶은데 부모님이 여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난 여기로 얘기를 해야 돼 라고 창문을 부모님이 뚫어준다면 어느 누가 그 창문에 대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나의 몸속에 날카로운 창끝으로 나의 방을 뚫으면서 막 상처 주는 말로 날카로운 창끝으로 탁 뚫으면서 거기다가 야, 너 밥 먹어. 왜 그렇게 뒹굴뒹굴 대고 있어? 이렇게 옳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이 뚫어준 그 소통의 창구에서는 그 말이 또 두 번째 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야단하실 때는 높임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드님 앞으로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차분한 말로 그리고 절대 윽박지르거나 더군다나 폭력을 써서는 더더군다나 안 되겠죠. 그러한 말 속에서 저는 부모가 자식에게 있어서 두 번째의 소통의 단계는 아무리 중이가 머리가 크고 아무리 중이가 똑똑하고 아무리 중이가 어른이 되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중이입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야 해요. 엄마, 나의 이 창문에서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라고 딱 자기 나름대로 원칙인데 그 원칙이 너무 어이가 없어요. 유치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용돈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용돈 주는 날이 이제 오늘 저녁인데요. 오늘 저녁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매일 일주일에 일요일 날 식구들끼리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용돈을 주기로 했는데 그 원칙을 깨고 우리 아들이 용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왜 용돈이 필요해? 나중에 저녁에 줄 건데.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 저녁에 줄 거 지금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아니 그러면 네가 필요한 만큼만 얘기해. 용돈은 나중에 줄 테니까. 중학생인 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나 나중에 용돈을 주나 똑같은데 왜 부모님은 저럴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중학생의 원칙은 그렇게 어이가 없고 합리적이지 않고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부모님은 그 아이들의 원칙을 기다려야 되겠죠.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는 그 중학생이 아들은 어머니가 그러는 바람에 아우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옆에 있던 아버지가 너 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말을 해? 이 말을 듣고 이 중학생 아이가
우리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막 아유 됐어요, 뭐 안 돼요, 뭐 필요 없어요 이러면서 밥을 숟가락을 탁 놓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학생의 모습이거든요. 예. 종잡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이렇게 해주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상점 모시듯이 이렇게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이제 이런 갈등을 주는 것이 중의의 모습인데, 부모로서의 소통의 두 번째 모습은요,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지막 안식처가 부모님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내 자식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윽박지르고 너 같은 놈이 이런 짓을 하니까 이것밖에 안 돼 라고서 사회에서 손가락질 하듯이 부모님도 그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면 부모님은 사회에 있는 분들과 똑같은, 그냥 나에게 있어서는 똑같은 분인 거예요. 내가 뭔가 생각을 가지고 뭔가 이해타산을 가지고 그렇게 대해야 될 분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중학생 아들이 학교에 가서 사고를 치고 또 싸움을 일삼고 또 설령 문제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나는 너의 곁에서 영원한 부모님으로서, 가족으로서 너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지는 못하지만 너와 끝까지 이해하고 소통할 것이다. 끝까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세상의 사람이다라는 모습을 자제분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마음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이없게 엄마 나는 이렇게 나의 방문에 들어오려면, 나의 공간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원칙을 부모님으로서 지켜주고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가 아니라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그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엄마 미안해요, 엄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할 때까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자기의 방에서 이렇게 자기의 창문을 잘라내고 또 문을 잘라내서 나와서 얘기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소통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도 나중에 뛰쳐나갔다가 엄마 잘못했어요, 사실은 친구들과 오늘 도서관에 학교에 가지 않고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그걸 어머니한테 말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는데 죄송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부처님도 똑같은 고민을 가지셨죠. 예.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께서 웬만하면 결혼을 하지 않고 출가를 하러 가셨지만 부처님께서는 아쇼다라 공주와 또 그 밑에 라울라라는 아들을 두고 출가를 하셨잖아요. 참 대단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부처님께서 나중에 석가족의 법문을 가셨을 때 라울라의 나이가 5살이었을 때 부처님께서 라울라를 억지로 출가시키시죠. 여러분들 그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던 분이 나의 왕위를 물려받을 나의 아들을 데리고 왕궁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던 나의 자식을 다시 머리를 깎여서 성가에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그죠? 그런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홍길동 자식처럼 가까이 할 수 없고 또 그런 것들을 더군다나 서가세종께서는 나의 아들이라고 라울라에게 더 친절하게 할 수 없고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살갑지 않게 더 냉정하게 대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부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왜 부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부처님은 이미 석가족이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멸망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라울라가 만약 여기에서 출가를 시키지 않는다면 라울라는 다른 적들의 칼날에 죽어갈 것이고, 또 그렇게 한나라를 다스리면서 설령 산다 하더라도 그 죄책감에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러려니 출가 생활을 통해서 탐진치를 소멸하고 인간의 탐진치를 건너서 열반에 이르는 것이 훨씬 더 숭고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라울라를 출가를 시켰겠죠. 우리 아버지의 마음들과 똑같을 거예요. 네가 나를 만나서 이것밖에 될 수가 없구나.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으로서 똑같은 이 시대의 아버님 마음 같은 그 마음으로 부처님도 라울라를 출가를 시켰을 겁니다. 근데 그 라울라가 어린 시절에 부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 수많은 제자들의 이 비구들의 가장 스승이신 분이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아들인 나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겁니다. 중학생의 나이가 되어도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그 아버지에게 라울라도 한번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시면 영축산에 계신다 하고, 영축산에 계시면 기원정사에 계신다 하고, 지나가던 장로들이 물으면 당연히 라울라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부처님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면 기원정사에 계시면 영축산에 계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온 비구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라울라가 거짓말을 한다, 라울라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라는 말을 부처님께서 들으시고 라울라를 찾아가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손수 찾아오시니까 라울라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왔구나 해서 숭고한 마음에 발을 이제 씻겨드립니다. 세숫대야의 발을 탁 씻겨드리면서, 그 당시에는 비구들이 맨발로 다녔기 때문에 그 세숫대야에 있는 물이 금방 흙탕물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울라야, 너는 이 세숫대야에 있는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아니 부처님, 이렇게 발을 씻으셔서 거룩하신 세존께서 발을 씻으신 물은 참 거룩한 세존께서 발을 씻었다 하여도 이 물 자체는 흙탕물이기 때문에 이 물을 어떻게 제가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울라야, 출가 비구로서 계를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남에게 남을 속이는 말을 하는 것은 마치 이 흙탕물과 같다. 어떤 누구도 이 세숫대야에 있는 물을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앞으로 너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라울라야, 이 세숫대야의 물을 너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겠느냐? 나눠줄 수 없습니다. 저도 마시지 못할 것을 어떻게 남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남을 속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라울라,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모든 것들이 그 거짓말로 인해서 숲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아들인 라울라에게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라울라는 이후에 아버님의 깊은 뜻을 나이가 들어서 서서히 알게 됩니다. 나는 부처님의 아들로서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라울라는 밀행제일이라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서 부처님의 아들을 떠나서 가장 10명의 수승한 제자 가운데서 밀행제일이라는 이름을 얻은 수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남이 버린 오염된 더러워진 도량을 남몰래 깨끗이 청소를 하고 전혀 자기 자신이 했다고 표시를 내지 않는 그러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울라가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이후에 아라한이 되어서 그러나 훌륭한 수행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부처님께서 그렇게 라울라에게 스스로 깨닫게 해줄 수 있었던 그러한 가르침의 방법으로 인해서 라울라가 여러분들 같이 살고 있는 질풍노도의 중의의 시기를 벗어나서 훌륭한 10대 제자로서 커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중2와 같이 어린 자제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통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여러분들 자제분들을 하나의 동등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대해줘라. 그래서 야단을 치거나 또는 뭔가 의견을 말할 때는 높임말을 써라. 그리고 자제분도 당연히 부모님께 높임말을 써야 되겠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라고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말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어머니 나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버지 나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원칙이 있는 우리 가정이 된다면 아주 사적인 공간인 이 가정에서 그러한 원칙을 통해서 서로가 언제 문을 열고 언제 문을 닫고 그러한 시기를 잘 알게 되어서 오히려 그러한 원칙들이 서로의 소통을 잘 연결해주는 그러한 통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모로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중2, 질풍노도의 시기인 중2 자제분들을 끝없이 그리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 기다려준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소통의 문을 열어두고 마지막까지 그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아들과 딸 옆에서 그 소통의 창문을 항상 열어놓고 끝없이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자제분들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때 말을 해준다면 정말 아직 자신도 언제 닫아야 할 줄 모르고 언제 열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소통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헬로 붓다TV 붓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중2 아들, 딸과 어떻게 소통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출가자인 저로서 생각한 또 부처님과 라울라의 일화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부하십시오.